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최근 그 해외에서 루머로 돌고 있는 도이체방크 파산설 이에 대한 그 이슈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그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크게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중장기 시장 분석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크크크 하면서 조롱하는 식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차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그런 사람들이 좀 한두 명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정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냥 바로바로 차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체방크 파산설 루머에 대해서 일단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베어스턴스와 이제 리먼이 대표적으로 이제 파산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파산했던 그런 상황을 보면은 도이체방크 파산이 나오더라도 공식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에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이런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은 절대로 먼저 공식화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공식화되기 전에 먼저 주식시장에 먼저 선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의 그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나오는 루머에는 일단 흔들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아마 도이체방크가 정말로 파산이 된다면 그 전에 도이체방크의 그 주가가 현재 역사적인 전저점은 5유로 정도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이탈을 하고 그 다음 기술적 반등이 나온 뒤에 이 5유로를 헤딩한 다음에 다시 폭락을 해야,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돼야만 그때서야 도이체방크 파산이 공식화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도이체방크의 주가를 보면 아직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도는 루머는 일단 그냥 루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설사 도이체방크가 재무상으로 이미 파산에 들어간 건 맞지만 이걸 공식화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의미는 없거든요. 그리고 도이체바산의 그 규모는 2008년에 파산을 했었던 베어스턴스나 리먼과는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막는 데 초점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이체방크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파산 처리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했을 때 당시 그 CEO가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공식 석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고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고 한 몇 분 지나서 베어스턴스 주가가 0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상기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어쨌든 도이체방크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린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겠지만 이것도 이제 믿을 필요는 없겠죠. 재무제표를 보면은 절대로 믿을 일이 아니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도이체방크 파산설에 대한 루머는 일단 그냥 루머로 취급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주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판단을 하는데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이제 주기적으로 예전 리먼 파산과 도이체방크의 주가 흐름을 비교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올라온 건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달러 표기 차트예요. 달러 표기 차트. 유로 표기 차트는 제가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달러 표기 차트로 지금 약 6달러가 도이체방크의 그 역사적 저점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파산설이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여기를 강하게 이탈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이탈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저항선이 되겠죠. 이 과대 낙폭으로 인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여기를 헤딩하고 다시 저점을 낮추는 하락이 나와야만 그때서 도이체방크가 파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서야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의 그 유로달러 표기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가 5달러입니다. 5유로입니다. 5유로. 여기를 일단 강하게 이탈을 해야 돼요. 지금 뭐 6유로에서 7유로 여기서 그냥 옆으로 계속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도 보니까 굉장히 안 좋게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도이체방크가 재무제표가 개선될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은 크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로 표기 주가 상태에서는 이 5유로를 강하게 하락 돌파를 해야만 합니다. 그때까지는 뭐 루머로 나오더라도 그냥 루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가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끔씩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도이체방크가 당장 갚아야 할 자금은 하나로 약 2,600조입니다. 하나로 약 2,600조인데 2,600조를 지금 구할 곳이 없죠. 이 은행이 스스로 수익을 내야 가능한데 그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파산 시 문제가 되는 이제 파생상품 규모가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로 약 7경입니다. 7경. 그리고 달러로는 60조 달러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규모로 봤을 때는 도이체방크가 파산을 하면 정말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냥 그렇게 바로 판단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가 파산을 할 경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주요 은행들 리스트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주요 은행 리스트. 일단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중국 쪽입니다. 도이체방크 쪽은 이제 중국이랑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 기사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미국 쪽 주요 은행입니다. 보시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JP 모건, 그리고 시티그룹, 그리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유명한 대형 금융기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쪽 밑에 보이는 이 파란색이 바로 유럽의 주요 은행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HSBC, 뭐 바클레이스, 뭐 RBS,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뭐 BNP, 그리고 코메르크뱅크, 뭐 이런 곳 다 껴 있습니다. 뭐 UBS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이체방크가 파산을 하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거의 마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리먼 파산 시절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요. 리먼이 파산한 규모는 그냥 동네에 있는 대형마트 정도? 동네에 있는 대형마트 하나가 그냥 파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이체방크가 파산을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가장 큰 기업의 대형마트가 파산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 파생상품 규모 이거 60조 달러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도이체방크를 파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파산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IMF 그리고 EU 얘네들이 다 나서서 구제금융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구제금융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들 관계된 이 은행들 있잖아요. 이 은행들도 어느 정도 손실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다 손실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이체방크의 구제금융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다른 유럽의 취약한 대형은행들, 특히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BNP도 있고, 코메르크뱅크도 있고, 뭐 크레딧 스위스도 있고, 뭐 여러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 있는 이런 은행들,
이탈리아에도 이제 심각한 대형 은행들이 많은데 여태까지 이탈리아 대형 은행들에서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지만 다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EU에서. 근데 도이체방크가 파산한다고 구제금융을 해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래서 결국 유럽의 다른 대형 은행들도 구제금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구제금융 자체도 지금 쉽지 않다. 해줄 거면 이 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 은행들도 구제금융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화폐 인쇄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화폐 인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의 화폐 인쇄가 무제한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제한으로. 그렇게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큰 시나리오. 일단 제가 크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020년 대선 전에 경기 침체가 되는 시나리오는 일단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부터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계속 경기 침체가 이제 심화됨에 따라서 약 2020년 중반쯤에 거의 피크를 찍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때는 이제 트럼프에게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문제를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분명히 해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기 침체 강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분석을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을 먼저 봐야겠죠. 일단 미국 시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월봉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제 전체의 파동입니다. 이 전체 파동을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올라온 게 1파인데 여기를 1파로 볼지 여기를 1파로 볼지는 아직 해석이 많이 갈립니다. 어쨌든 여기를 1파로 하던지 간에 그리고 여기를 1파로 둔다면 여기가 이제 불규칙 조정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1파 고점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이게 여기까지가 그냥 2파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2파가 종료되는 시점은 다 같아요. 이렇게 보든 여기까지 보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되는 이제 아주 강한 3파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에는 세부적으로 또 5개의 파동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크게 봤을 때 일단 2020년 대선 전에 만약에 침체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3파 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전체를 다 조정파동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건 아마 블룸버그에서도 아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확장형 트라이앵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확장형 트라이앵글로 4파가 끝난다. 그리고 4파 이후에 이제 마지막 5파가 진행이 되겠죠. 마지막 5파가 진행이 될 텐데 5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죠. QE4가 시작이 되면서 가동이 되면서 아마 5파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그거는 뭐 가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2020년 대선 전에 경기 침체가 된다면 이렇게 진행되는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연말이죠. 곧 연말인데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해서 이제 하락이 시작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패턴 확장형 트라이앵글 이 하단 영역 이 영역까지 내려오는 이 가파른 하락 여기는 크게 봤을 때 아마 3개의 파동으로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앞서 봤던 여기 짧게 3개의 파동을 내려온 이 구간이 좀 더 커지는 형태입니다. 확장형 트라이앵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0년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하락이 시작이 된다.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도 일단 마찬가지로 여기가 3파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4파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불규칙 복합파동 형태로 이렇게 마무리됐다. 여기가 4파가 끝난 걸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미 5파 초입이 시작됐다. 5파 초입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올라온 여기가 5파 1파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좀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파가 이미 여기서 4파가 끝나고 5파가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 5파의 1파 그리고 5파의 2파를 해석하는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하나는 이런 형태로 러닝 트라이앵글 형태로 2파가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지금 5파의 3파의 완전한 초입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시작된 게 그럼 5개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5개로 거의 다 나왔어요. 5개로 다 나오고 이 조정 이후에 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이어진다라는 관점입니다. 또 이제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일단 여기서 4파가 끝났고 그리고 5파의 1파가 여기서 끝났고 그리고 지금 5파의 2파가 불규칙 조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5파의 1파, 여기가 5파의 2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부터 연초 하락이 일단 시작이 될 거긴 한데 가파른 하락이 아니라 뭐 한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올해 6월달이죠. 올해 6월달 수준 최대 그 정도 수준까지만 내려오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만약에 2020년 대선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시나리오는 이 마지막 5파 구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2020년 대선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경우 굉장히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파동이 5파까지 만약에 나온다고 칩시다. 대선 전에. 그래서 지금 이 파동을 풀로 다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조정 파동은 이 전체 여기서 2008년부터 미국장은 이제 2009년이에요. 2009년부터 올라왔던 5개의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침체 강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하락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이런 관점이 지금 건드라크가 얘기했던 관점이랑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이 ABC로 결국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락의 깊이도 깊을 뿐더러 아마 시간이 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020년 대선 전에 경기 침체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직 4파 구간이기 때문에 4파 이게 마지막 하락, 확장의 트라이앵글의 마지막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짧게 끝나거든요. 짧게. 기간이 짧습니다. 짧게 끝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2020년 대선 이후에 경기 침체가 나오는 시나리오라면 하락의 깊이도 굉장히 클 뿐더러 기간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장이 대선 전에 경기 침체가 빠지는 시나리오 그리고 대선 이후에 경기 침체에 빠지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동이 좀 더 길어지겠죠. 대신 작년 초에 시작된 이 고점은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
전체 중장기 파동 구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2020년 대선 전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에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 중반까지 깊은 하락이 나타날 텐데 그 시나리오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메인 카운트랑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A 파동이고요. 그리고 B 파동이 지금 이렇게 불규칙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 5파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난 이후에 C 파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미국의 대선 이후 경기 침체가 빠지게 되면 이 파동을 해석을 다시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일단 가장 현실성 있는 카운트는 일단 여기서 A 파동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난 거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 1파, 그리고 여기서 2파가 여기서 삼각형으로 끝난 거고요. 트라이앵글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3파가 강하게 시작이 된 건데 3파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5개로 이렇게 내려온 게 3파. 그리고 4파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4파를 좀 억지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억지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4파를 트라이앵글로 해석을 하긴 하는데 일단 A, B, C, D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는 여기서 A, B, C, D, E. 아마 다른 분석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이 나오긴 나왔는데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억지스럽지 않나 해서 저는 이 카운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5개로 이렇게 딱 끝나면서 여기가 A파의 5파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20년 미국의 대선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시나리오는.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반등파동 B파가 시작된 구간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5개가 올라왔습니다. 5개가 올라왔다면 여기서 어쨌든 지금 5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돼요. 조정은 반드시 나옵니다. 뭐 여기서 지금 뭐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5파동 구간이 슈팅이 돼서 나온 부분이지 이 전체 파동 구조로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올 자리가 맞습니다. 이 단기적인 관점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B파가 시작이 된 건데 5개 파동. 그러면 크게 3개의 파동이 먼저 조정이 나와야겠죠. 뭐 이게 길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거는 나중에 차차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A파가 끝나고 B파가 5, 3, 5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하락 여기서 여기까지 A파동 하락에 대한 61.8% 라인. 대략 뭐 한 306 정도 될까요? 뭐 300 오버슈팅 나오면 뭐 310까지도 가능을 하겠고. 어쨌든 이런 형태, ABC 형태로 나오던가 또는 B파가 이렇게 단순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복합파동 형태로.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왼쪽으로 당길게요. 차트 여백이 좀 많아야 되니까. 만약에 B파가 복합조정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3개 파동이 나올 겁니다. 3개 파동이 나오고 다시 밑으로 3개 파동이 또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위로 5개의 파동이 나오는 형태. 이런 형식으로 B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 또는 2021년 초반까지 이렇게 반등 파동이 위아래 크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B파가 완전히
트라이앵글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이 3파동,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형태. 그래서 B파 자체가 트라이앵글로 나온 이후에 C파가 나오는 경우, 마찬가지로 A파가 여기서 마무리되고 B파동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C파동이 무조건 5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A파가 5개로 나온 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그렇게 되면 이건 다시 월봉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B파동은 이제 크게 어떤 종류로 나올 수 있는지 다 말씀드렸고요. 일단 길이로만 보자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B파동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에 따라서는 좀 계산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미국 시장의 하락 깊이가 강해진다면 우리도 C파동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전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년부터 시작된 전체 중장기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엄청난 상승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그리고 다른 이머징 마켓, 그리고 주요 시장들 마찬가지로 이 하락이 마무리된 이후, 어찌됐든 이 조정 파동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무한 양적 완화, 그리고 MMT까지 이어지는 통화 정책으로 엄청난 화폐 가치 하락으로 모든 자산 시장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고점을 당연히 갱신할 거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고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시나리오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시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 마지막 5파동 구간을 여기서 올라오는 건 이렇게 3파 그리고 4파, 여기가 지금 5파동 구간이거든요. 5파동 구간의 세부 소파동, 이 마지막 구간을 일단 엔딩 다이애곤으로 나오지 않을까, 파동 구조상. 그래서 최대한으로 제가 280 초반까지만 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엔딩 다이애곤으로 이제 책정을 한다고 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소한 281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81 정도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5파동 하락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5파동 하락이 나오질 않고 이 구간, 여기는 이제 짧게 보겠습니다.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 올라간 이후에 힘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엔딩 다이애곤을은 여기서 물 건너갔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 5파의 마지막 또 속파동 5파가 슈팅이 나오면서 연장파동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구간을 그러면 가속 조정으로 해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1파, 2파, 3파, 그리고 4파가 이런 식으로 복합 조정으로 WXY 형태로 이렇게 가속 조정이 나고 여기서부터 마지막 세부 5파동이 시작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어거지로 해석을 한다면 이 구간을 러닝 트라이앵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될 경우 5파 시작점은 여기에요. 근데 5파 시작점을, 마지막 소파의 5파 시작점을 여기로 보느냐 여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향후 나올 파동 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기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아직
고점 갱신이나 최소한 쌍봉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5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온 파동, 여기서 나온 조정 파동을 보면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파르게 하락을 한다면 결국 5파의 시작점을 여기로 봐야겠죠. 이 구간을 러닝 트라이앵글로 해석을 한 뒤에. 그러면 이제부터 나오는 이 조정은 이제 여기서 올해 8월 초부터 올라왔던 이 전체 5개의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중장기 파동과 이제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 여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반드시 제가 30분 봉상 5파동 하락 이거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5파동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조정이 나올 때 이게 3개의 파동으로 끝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장기 파동에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파동의 흐름을 가지고 중장기 파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 구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3개의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경기 침체는 2021년 그때로 넘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해석 자체가. 2020년에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려면 여기 있는 파동이 3개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5개로 1차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C파의 1파입니다. 이 전체가. C파의 1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하락이 어디선가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나오고 그 다음 반등 이후에 이 세 번째 파동의 강도와 길이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나왔던 하락의 파동과 얼추 비슷한 길이로 빠져나온다. 아니면 이게 트라이앵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파동의 길이가 이렇게 길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 이후에 여기서 30분 봉상 5파동 상승 파동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위로 올라갈 거고 이 뜻은 경기 침체가 2020년 미국의 대선 이후로 넘어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파동이 굉장히 길게 나온다. 가파르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5개 파동을 만든다. 그러면 2020년에 미국의 대선 전에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겠구나라고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나오는 조정파동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겠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봉상에서 보면은 마지막 5파동의 속파동 마지막 구간이 굉장히 연장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5개 파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5파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나라 시장처럼 마지막 파동이. 그래서 결국 미국 시장도 슈팅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5파동이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그리고 세부 파동을 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부 파동 중에서도 5파가 가장 길죠. 지금 형태를 보면. 그리고 이 구간을 조금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30분 봉이든 60분 봉이든 여기서 5파동 하락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조정 시작이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 크게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춘다면 고점을 한 번 더 올린 뒤에 그러면 이게 마지막 파동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파동 구조를 살펴야겠죠.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여기 고점 있잖아요. 중간에 반등 나왔던 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 3090.5예요. 여기를 올라서지 않은 상태에서 밑으로 강하게 하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미국장이 이제 탑이 나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지 아니면 이 지점을 넘지 못하고 밑으로 강하게 하락하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파동이 이제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특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마지막 이 5파 여기서 시작된 이 5파 부근에서도 마지막 소파동 5파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형태는 정말로 오랜만에 봤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측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여기서 또 충격 파동을 또 만들지는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최근 한 3일 정도 지금 하루 이틀 3일이죠. 3일 동안 이렇게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 더 참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인버스를 매수를 해놨는데 손실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언코 말하는데 아직 지금 이 구간에서 시장을 신규 진입할 구간은 아닙니다. 이 파동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5개를 다 만들고 지금 마지막 구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 그거는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보다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많은 이런 구간에서는 그렇게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 기준에 맞춰서 분할로 잘 대응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뭐 수익이 된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분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할. 물론 분할도 어느 지점에서 분할을 해야 되는지는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다 각자 매매 기준에 맞춰서 설정이 되어 있어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분할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특정 구간에 결국 몰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구간에서의 몰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급변 상황이 나오더라도 분할로 대응하셨다면 리스크 관리하면서 충분히 ETF 같은 경우에는 손실 없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장 분석은 장기 단기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선물시장과 은선물시장입니다. 일단 당분간 연방금리 선물시장은 뭐 크게 보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부터 그때부터 일단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금선물시장과 은선물시장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은선물시장부터 볼게요. 은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3개의 파동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 3개의 파동을 돌파하는 상승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파동이 나올 때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은 고점을 갱신하러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삼각수렴이 나오려면 제가 저번에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최소한 이 첫 번째 하락에 대한 61.8%까지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단기 반등 추세를 깨버렸습니다. 어제 깨버렸어요, 종가상.
그래서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차원의 조정이 진행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4주 전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랭킹 펀이라는 분이 파동 이론과 관련을 해서 금차트로 봤을 때 하락이 좀 더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나온 ABC 파동 그 밑으로 저점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뭐 현재 흐름상 10파동이 마무리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점을 더 낮추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좀 더 큰 차원의 조정 파동이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점을 낮출 그런 흐름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저점을 낮출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하는 거는 일단 생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저점을 낮추는 이러한 파동으로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일단 여기서 내려온 거는 3개의 파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3개의 파동.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동은 5파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파동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일봉상에서 이제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크게 본다면 조정 타켓이 제가 예전에 이 영역 그리고 많이 내려오면 이 영역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이 라인까지 이것을 제대로 그어볼게요. 이 전체 상승에 대한 61.8% 이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에 침체가 2020년 대선 전에 시작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여기까지 내려오고 난 이후에 다시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2021년쯤부터 만약에 하락이 시작이 된다. 시장에. 그렇게 되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파동 형태를 계속 나타낼 거예요. 지금 이 구간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막 나타났었거든요. 첫 번째 이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2파 조정이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됐었습니다. 2년 가까이. 근데 지금은 요 파동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2년까지는 아니고 대략 뭐 1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파동이 길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나온 게 3파 시작 지점이죠. 그리고 이 구간이 3파의 1파가 됩니다. 그러면 3파가 추후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또는 이 저점을 61.8% 이 저점을 이탈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이 파동 전체가 리딩 다이애고널 파동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만약에 2020년 대선 이후에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은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영역. 물론 중간에 뭐 다른 이슈 때문에 고점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이 영역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실물 금과 은은 분할로 제가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분할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로 접근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바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된다면 올해 말까지 준비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내년까지도 추가로 1년 정도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선물 시장
금선물 시장을 볼게요. 금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선물 시장이랑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금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ABC가 나왔거든요. ABC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나온 이 B파동이 삼각형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을 이탈하는 이 파동이 나왔는데 결국 금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A파동이 3파동으로 나오고 B파동은 삼각수렴으로 나오고 그리고 C파동이 5개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은선물과 다르게 좀 탄탄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기서 올라온 이 전체 상승에 대한 38.1%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굉장히 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라인 만약 5파동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대략 1416 이 라인 50% 라인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이 5파동 하락에서 3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면 최대 61.8%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이 영역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파동이 좀 더 큰 차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금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결국 중장기적으로 이 영역대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이 라인은 굉장히 튼튼한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은 아직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크게 봤을 때도 여기는 이제 굉장히 지지대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건드라크가 얘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1400달러를 이제 언급을 한 건데 분할로 천천히 접근을 하세요. 실물 금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냥 크게 뭐 흔들림 없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건 뭐 보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금과 은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영역에서 좀 오래 머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은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영역대에서 오래 머물 수 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아직 많이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외에 파동에 대한 궁금한 점은 댓글로 올리셔도 되고 개인 메일로 주셔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중장기 파동에 대해서도 다 흐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은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후에 나온 이 조정파동의 구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정파동이 3파동으로 끝나느냐 5파동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장기 파동의 흐름이 완전히 갈려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후에 나오는 이 조정파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신다면 만약에 3개의 파동을 끝난다면 오히려 시장 참여에 대한 좋은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5파동으로 나온다. 이 중간에 3파동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을 당연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 영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